안녕하세요. 공감 김인우입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과학과 전쟁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웅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교수님, 앞으로 4번에 걸쳐서 프로메테우스의 불, 과학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첫 번째 시간 주제가 뭘까요? 첫 시간 주제는 유레카라고 그리스 철학자 및 과학자였죠. 네. 아르키메데스 유명한 그 단어인데 이걸 중심으로 이제 고대 사회의 그 전쟁과 과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레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4번의 강연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전쟁과 과학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역사와 연관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4번의 기회를 통해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인 인물과 그 과학 문물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다들 알고 그렇지요. 있는데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우리 오늘의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죠. 프로메테우스의 불의 핵심은 불이죠, 이제. 불이 이제 인류 문명의 다방면에 쓰이고 있는데,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쟁과 과학 중에서도 불이 이제 핵심적인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프로메테우스 형제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하고 에피메테우스가 있는데, 이 두 형제가 제3제왕신이었던 제우스죠. 제우스를 도와서 이제 제우스가 왕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네. 그때 이제 제우스 신이 이 프로메테우스 형제에게 권능을 부여하게 되죠. 오. 그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는. 근데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말 그대로 프로 앞에 프로가 미리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에피메테우스는 뒤에 아는 자. 예, 그러다 보니까 미리 아는 자는 미리 생각을 하겠죠. 네. 에피메테우스는 행동을 먼저 하고 뒤에 생각을 하는 이런 가오를 저지른 뜻을 갖고 있는데 에피메테우스가 제우스의 권능을 받아서 동물을 창조하면서 고만 그 줄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할 때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이미 다 줘버려서. 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럼 제우스의 번개를 가져와서 인간에게 주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전 그 제우스 신으로부터 훔쳐온 그 번개 그것을 인간에게 준 것이 바로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되겠습니다. 이 불의 의미가 갖는 것은 그 불이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음식을 익히고 맞아요. 또 동물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무기화 되었을 때는 자기가 아닌 다른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아주 흉악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이 불이라는 의미가 신의 어떤 권능,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불을 가짐으로 해서 신에게 도전하고 또 인간끼리 싸우는 아주 악의 어떤 권능이 되다 보니까 제우스가 상당히 화를 내서 프로메테우스에게 산에서 영원히 감금을 시키고 독수리가 날아와서 간을 쪼아먹는 그런 형벌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불의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옳게 쓰면 신이 부여한 축복이 되지만 네. 잘못 쓰면 정말 악의 권한이 될 수 있는 아주 나쁜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오늘의 우리 주제와는 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4편까지 진행하면서 전 이야기가 되겠지만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 대 개인의 어떤 불의 관계였지만 이제 국가가 생기고 또 국가가 국가끼리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지금은 이제 핵무기까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신의 축복이었지만 미래에는 잘못하면 그 인류의 멸망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잘 알고
미래를 대비하고 또 우리 인류 문명을 더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그래서 건전한 어떤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 프로메테우스의 불 일화도 소개해 주셨고 네. 이것이 갖는 의미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이 어떤 의미에서 양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인간이 선과 악 이 극단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얘가 많은데 대표적인 이제 독일의 그 화학자였던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분은 이제 질소 비료를 그 개발하신 분이에요. 비료.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자연에서 이제 질소를 획득하다 보니까 상당히 희소했죠. 근데 이분이 질소를 합성하는 화학적인 합성법을 하버 보슈법이라는데 그것을 개발하면서 그 식량 생산의 일대 혁명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분에게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독가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1차 대전 때 이분이 그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적군을 죽이기 위한 독가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그 순수 과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국의 부름, 조국을 위한다는 이런 명목하에 독가스를 개발해서 상대방이었던 그 당시 영국군이었겠죠. 네. 영국군을 참호해서 원인도 모르게 너무 많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독가스를 개발한 양면성을 띠고 있는 과학자로 이렇게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그런 악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쟁이 끝나고 비료를 개발한 그런 공적으로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상당히 뭐 아이러니컬 할까요? 그러네요.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정말 역설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소제목을 오늘의 소제목을 유레카라고 정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르키메데스의 명언으로도 유명한 일화가 있기도 한데 그렇죠. 이 단어가 이번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유레카는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본인의 어떤 신체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비중이라는 어떤 중요한 개념을 발견한 건데요. 아르키메데스가 굉장히 순수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뭐 양수기라든지 또는 프로펠러를 이용한 전기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류의 중요한 발명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자기 국왕, 자기 나라의 국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로마가 그 그리스를 침략하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네. 아르키메데스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좀 써달라. 이런 부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자기 조국을 위한다는 이런 애국심에 잡혀가지고 노마와 싸우기 위한 무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노마 배가 바다에 올 때 다량의 그 거울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빛을 집중함으로써 노마 그 배를 태우는 이런 무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굉장히 자연 과학자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네. 그 애국심이라는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은 다른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런 무기를 또 개발한 장본인이 된 것이죠. 네. 앞서서 설명을 해주신 프리츠 하버도 그렇고 예, 프리츠 하버. 뭔가 아르키메데스도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천재적인 과학자이긴 한데 그렇죠. 뭔가 그 발명들을 살펴보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친 발명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렇죠.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발명했다라는 게 발명품이 갖는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외에도 인류 고대 역사에서 예. 강대국들이 이제 패권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기를 제작했다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 지금 이제 이게 4편에 나눠서 진행하다 보면 이제 첫 편은 이제 주로 고대 사회에 대한 어떤 전쟁과 과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제목만 얘기하면
일단 이집트나 고대 이집트 네. 또는 아시아 제국 때는 그 전차와 합성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주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 말이 끄는 전차가 나타났을 때 그 걸어다니는 인간들은 엄청난 공포를 느꼈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합성궁이라고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쏘는 화살인데 이것도 그게 그 당시로는 엄청난 과학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그리스 로마 시대는 주로 이제 공성을 위한 전탑이라는데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높게 쌓은 탑 예, 이런 거하고 그다음 돌을 날려 보내기 위한 오나게르라고 예, 이런 무기가 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는 파성태라고 주로 성을 격파하기 위한 이 쇠로 만들어서 성을 그 시계 밀어가지고 폭파시키는 그런 무기를 만드는데 이런 면면도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그 과학적인 지식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번 첫 시간에는 유레카라는 소제목으로 과학과 전쟁 이야기 주로 고대 시대를 살펴를 봤는데 예. 다음 시간에 주제를 살짝 소개해 주신다면요. 다음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고대 시대 이후인 로마 제국하고 그다음 중세 시대 얘기가 주로 다루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갖는 양면성, 인류 문명에 분명 기여한 점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자를 거역하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했던 그런 프로메테우스 불과 같은 양면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네. 다음 시대에는 중세 시대의 과학과 전쟁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